매일 아침 7시 10분 낡은 가방을 맨한 여대생이 버스 정류장에서 교통카드를 찍습니다. 삑 하는 작은 소리. 그저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처럼 보이지만 이 소리 뒤에는 20년 전 비 내리던 날의 교통사고와 한 재벌 회장의 평생 죄책감, 그리고 천문학적인 유산을 둘러싼 치열한 싸움이 숨어 있습니다. 경비실에서 이 모든 걸 지켜보던 72살 노인은 알고 있었죠. 그 학생의 뒷모습이 20년 전 자신이 안아 올렸던 그 아이와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교통카드 번호가 곧 모든 진실을 밝혀낼 열쇠가 되리라는 것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피보다 진한 인연이 만들어지고 교통카드 한 장이 누군가의 인생 전체를 바꿔놓는 이야기. 자, 지금부터 무슨 특별한 사연이 있었는지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한기찬입니다. 올해 72살이에요. 이 아파트 경비실에서 벌써 10년째 일하고 있죠. 서울 외곽에 있는 이 대단지 아파트는 정말 작은 도시 같습니다. 1000가구가 넘는 주민들이 살고 있고 상가도 있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실내 수영장까지 갖춰져 있거든요. 사람들은 저를 그냥 무뚝뚝한 경비 아저씨라고 생각할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는 말이 별로 없거든요. 그냥 조용히 인사받고 택배 확인하고 CCTV 화면 들여다보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죠. 하지만 제게는 남들이 모르는 습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거예요. 경비실 구석에는 낡은 노트가 수십 권 쌓여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이렇게 기록하기 시작한 게. 아마 이 아파트에 온 첫날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얼굴, 차량 번호, 출입 시간, 특이한 방문객, 택배 기사들의 동선까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펜을 들고 적어 내려갔어요. 마치 그래야만 마음이 편해지는 것처럼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제 과거 때문이었을 겁니다. 20년 전 일이. 그때 저는 버스 기사였습니다. 25년 동안 같은 노선을 운행하던 베테랑 기사였죠. 사람들은 저를 믿었고 저도 제 일에 자부심이 있었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차고지로 가서 버스를 점검하고 6시 첫 차부터 밤 10시 막차까지 운행했습니다. 같은 길을, 같은 정류장을 25년 동안 반복했죠. 그 길이 눈 감고도 운전할 수 있을 만큼 익숙했어요. 단골 승객들의 얼굴도 다 기억하고 있었고요. 아침마다 타시는 출근하는 아저씨, 학교 가는 학생들, 시장 보러 가시는 할머니들. 저는 그분들의 얼굴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 보이면 걱정도 됐어요. 아프신가, 무슨 일 있으신가 하고요. 그런데 그날, 그 빌딩 개장식이 있던 날,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가을비였죠. 차가우면서도 끈적끈적한 그런 비. 교통정리는 엉망이었고 사람들은 우산을 쓰고 이리저리 뛰어다녔죠. 도영건설에서 새로 지은 빌딩의 개장식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변이 온통 난리였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어요. 신호에 맞춰 천천히 진행했죠. 그런데 그 순간 제 버스 바로 옆에서 한 남자가 차에 치였습니다. 급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아이를 안고 길을 건너던 젊은 엄마가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우산을 받쳐주던 남자, 아마 아버지였겠죠. 갑자기 경호 차량이 튀어나왔고 남자는 아이를 보호하려고 몸을 날렸습니다. 그리고 차에 치였어요. 저는 버스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다른 승객들도 놀라서 내렸고요. 사람들이 비명을 질렀어요. 저는 그 아이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는 정신을 잃을 듯 울부짖고 있었고
아이는 그 옆에서 떨고 있었어요. 저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요.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된 얼굴. 아이는 제 품에 안겨서 계속 울었습니다. 아빠, 아빠 하면서요. 저는 그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구급차가 왔어요. 경찰도 왔고요. 아버지는 들것에 실려갔지만 얼굴에 덮인 흰 천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주변을 둘러봤어요.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그 중에 양복 입은 중년 남자 한 명이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더군요. 손에는 개장식 리본이 들려 있었어요. 그 사람의 표정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공포와 죄책감이 뒤섞인 표정. 그리고 곧 그는 돌아서서 사라졌어요. 비서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서요. 그 사고 이후 저는 버스 기사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어요. 매일 그 길을 지나갈 때마다 그날이 떠올랐거든요. 그 아이의 울음소리가, 엄마의 비명이, 그리고 흰 천에 덮인 들것이 전부 다 떠올랐어요. 동료들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고 위로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도 저는 무혐의로 나왔어요. 하지만 그게 위로가 되지 않더군요. 제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천천히 갔더라면 혹시 그 사고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 경비실로 왔어요.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죠. 더 이상 버스를 운전하지 않아도 되고 그 길을 지나가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저는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움직임을, 작은 변화까지도 마치 제가 놓친 그 순간을 다시는 놓치지 않겠다는 듯이요. 누군가 위험에 처하기 전에 미리 알아채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매일 아침 7시쯤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문 쪽을 바라보게 됩니다. 정확히 7시 10분 한 여학생이 나타나거든요. 정하늘이라는 21살 여대생이에요. 어떻게 이름을 알게 됐냐고요? 어느 날 경비실에 택배가 잘못 배달돼서 제가 직접 전달해 준 적이 있거든요. 그때 포장지에 적힌 이름을 봤죠. 하늘 씨는 특별해 보이지 않는 평범한 학생입니다. 아니, 어쩌면 평범하다기보다는 조금 힘겹게 살아가는 것처럼 보여요. 낡은 가방을 메고 운동화는 여기저기 헤어져 있고 옷도 늘 비슷한 걸 돌려 입더군요. 가방 안에는 항상 1인용 도시락통이 보였어요. 아마 직접 싸우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인사만큼은 누구보다 밝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경비실 앞을 지나갈 때면 꼭 이렇게 인사를 해요. 저는 보통 고개만 끄덕이고 말죠.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잘 모르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그 인사가 고맙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경비원한테 인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하늘 씨는 매일 같은 버스 정류장에 섭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내 단말기에 찍죠. 삑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저는 묘한 느낌을 받아요. 대잡이라고 해야 할까요?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아니, 어디선가 본 것 같은 장면이에요. 어느 날부터인가 저는 하늘 씨를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노트에 기록했죠. 정하늘, 매일 오전 7시 10분 출입, 교통카드 사용, 버스 탑승, 1인용 도시락, 가방 소지, 밝은 성격, 경제적으로 어려워 보임, 혼자 사는 듯. 왜 유독 이 학생에게 마음이 가는지 저는 스스로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얼굴에서, 그 뒷모습에서 20년 전 사고 현장의 기억이 자꾸만 되살아날 뿐이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하늘 씨가 평소보다 늦은 시간에 아파트 앞을 지나가더군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오는 것 같았어요. 얼굴에 피곤함이 가득했죠. 저는 경비실에서 나가서 말을 걸었습니다. 늦게까지 고생이 많네. 아, 네. 편의점 알바하고 왔어요. 매일 그렇게 바쁘게 사니? 네, 학비도 벌어야 하고 생활비도 벌어야 해서요. 낮에는 학교 가고 저녁에는 알바하고. 하늘 씨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피곤함을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힘들지? 괜찮아요. 익숙해요. 그리고 저 감사한 게 많거든요. 감사한 게? 네. 제가 어릴 때부터 누군가가 저를 도와주셨어요. 장학금도 주시고 교통비도 지원해 주시고 그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늘 씨의 말에 제 귀가 번쩍 뛰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였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엄마가 그러시길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였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부터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20년 전쯤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 아니요. 엄마도 모르신대요. 그냥 익명으로 계속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저는 항상 그분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요. 언젠가 꼭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어요. 하늘 씨는 그렇게 말하고는 버스를 타고 사라졌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생각에 잠겼어요. 이 아파트 최상층 펜트하우스에는 도연홀딩스의 장도연 회장이 살고 있습니다. 78살의 회장은 심장질환으로 약을 달고 살지만 누구에게도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냉철한 사업가예요. 저는 직접 만난 적은 거의 없습니다. 그분은 주로 전용 엘리베이터를 이용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바로 차를 타고 나가시거든요. 하지만 가끔 로비를 지나가실 때가 있어요. 그럴 때면 경비실 유리창 너머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죠. 키가 크고 여전히 꼿꼿한 자세지만 어딘가 지쳐 보입니다.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고 걸음걸이도 예전만큼 빠르지 않아요. 가끔 가슴 부근을 손으로 누르시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심장이 안 좋으시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회장님을 보면 묘한 감정이 들어요. 존경심은 아니고 그렇다고 반감도 아니고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뭔가 불편한 느낌이라고 해야 할까요? 왜 그런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그분을 볼 때마다 20년 전 그 빗속에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가 떠오르는 거예요. 회장님께는 가족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결혼도 하지 않으셨고 자식도 없으시대요. 대신 조카분이 하나 있는데 그분이 바로 장민석 부회장입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인데 언제나 고급 승용차를 타고 와서 빠르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민석 부회장은 한 달에 서너 번 정도 펜트하우스를 방문합니다. 그리고 방문할 때마다 표정이 좋지 않아요. 뭔가 불만이 가득한 얼굴이랄까요? 나갈 때는 더 심해. 차를 세게 닫고 엔진 소리도 크게 내면서 나가곤 하죠. 제 노트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장민석 부회장, 월 3회에서 4회 방문, 체류 시간 평균 40분, 나갈 때 표정 항상 좋지 않음, 회장님과 사이 원만하지 않은 듯. 그 밖에도 회사 임원들이나 법무팀 사람들이 가끔 방문합니다. 그 중에 오율이라는 법무팀장님도 계시는데 50대 초반에 차분해 보이는 여성분이에요. 늘 서류 가방을 들고 오셔서 정확히 약속 시간에 맞춰 도착하시더군요. 철저한 분인 것 같아요. 제 노트에는 이분에 대해서도 기록이 있습니다. 오유리 법무팀장, 월 1회에서 2회 방문, 항상 정시 도착, 서류 가방 2개 소지, 체류 시간 평균 2시간, 나갈 때 표정 피곤해 보임.
이런 사람들의 출입을 기록하는 것도 제 일입니다. 보안상의 이유죠. 펜트하우스는 특히 더 신경 써야 하거든요. 그런데 최근 들어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펜트하우스 방문객이 부쩍 늘었다는 거예요. 특히 민석 부회장의 방문 횟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더군요. 그리고 오실 때마다 법무팀장이나 다른 임원들도 함께 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뭔가 중요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뭔지는 알 수 없었죠. 그날 밤은 평소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저는 야간 순찰을 돌고 있었어요. 23시쯤 됐을 겁니다. CCTV 화면을 확인하고 각 층의 비상구를 점검하고 지하 주차장을 둘러보는 게 제 일과죠. 지하 주차장은 늘 조용합니다. 형광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공간을 밝히고 있죠. 저는 천천히 걸으며 주차된 차들을 확인했어요.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 입구 쪽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언가 무거운 게 쓰러지는 소리였어요. 저는 급히 그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바닥에 쓰러진 한 노인을 발견했습니다. 양복을 입은 노인이 가슴을 움켜쥔 채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어요.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땀이 흥건히 맺혀 있었죠. 회장님, 제가 소리쳤습니다. 장도연 회장이었어요. 저는 즉시 경비실로 연락해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금 구급차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가쁜 숨만 내쉬고 계셨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하나 아니면 가만히 있어야 하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급히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돌아보니 하늘 씨였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던 참이었던 것 같아요. 편의점 유니폼을 입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늘 씨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셨어. 구급차는 불렀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하늘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고 회장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회장님의 목 부근을 만져보더니 맥을 짚어보고 호흡을 확인했어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심폐소생술을 해야 해요. 지금 당장요. 내가 할 수 있어? 학교에서 배웠어요. 교양 수업에서요. 해볼게요. 하늘 씨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님의 가슴 위에 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정확한 리듬으로 압박을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넷.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하늘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돼요. 제발이요. 하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급히 경비실로 뛰어가 자동심장 충격기를 가져왔어요. 다행히 아파트에 비치되어 있었거든요. 이거 써봐. 저는 AED를 하늘 씨에게 건넸고 하늘 씨는 신속하게 패드를 회장님의 가슴에 붙였습니다. 기계에서 분석 중이라는 음성이 나오고 곧 전기 충격이 필요하다는 안내가 나왔어요. 다들 떨어지세요. 하늘 씨가 외치고 버튼을 눌렀습니다. 전기 충격이 가해지고 회장님의 몸이 한번 크게 들썩였어요. 그리고 다시 가슴 압박이 이어졌죠.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아마 5분에서 10분 정도였을 텐데 그 시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하늘 씨의 손은 계속 움직였고 땀은 계속 흘러내렸어요. 저는 옆에서 구급차가 언제 오나 계속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도착한 거예요. 하늘 씨는 그제야 손을 멈추고 물러섰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맡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회장님을 들것에 옮기고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링거를 꽂고 각종 장비를 연결했어요. 저와 하늘 씨는 한쪽에 물러나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늘 씨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제가 하늘 씨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하늘 씨는 그제야 긴장이 풀렸는지 주저앉으며 숨을 몰아쉬었어요. 구급차가 떠나기 전 한 구급대원이 저희에게 다가왔습니다. 초기 대응을 정말 잘하셨어요. 아마 이분 살아나실 겁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큰일 날 뻔했는데 두 분 덕분에 살았네요. 특히 학생분, 심폐소생술 정말 정확하게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하늘 씨는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사람 하나의 목숨을 살렸다는 게 얼마나 큰 일인지 그때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라졌습니다. 주차장에는 저와 하늘 씨만 남았어요. 하늘 씨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고 저는 그 옆에 서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괜찮아? 네. 그냥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네요. 당연하지. 처음 해보는 거였잖아. 네. 사실 학교에서 마네킹으로만 연습해봤거든요. 진짜 사람한테 하는 건 처음이에요. 너무 떨렸어요. 하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잘했어. 넌 정말 대단한 아이야. 오늘 한 사람의 목숨을 구했어. 감사해요, 아저씨. 아저씨가 옆에 계셔서 덜 무서웠어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 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하늘 씨가 물었어요. 그분 정말 괜찮으실까요? 아마 그럴 거야. 내가 잘해줬으니까. 다행이에요. 사실 너무 무서웠거든요. 만약 제가 실수해서 실수 안 했어. 완벽했어. 제 말에 하늘 씨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서더니 옷에 묻은 흙먼지를 털어냈어요. 그럼 저 들어가 볼게요. 오늘 정말 고생하셨어요, 아저씨. 그래, 들어가서 쉬어. 넌 오늘 영웅이야. 하늘 씨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간 후 저는 다시 한번 주차장을 둘러봤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져 계셨던 자리에는 아직도 그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그리고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일이 우연일까요? 하필 하늘 씨가 그 시간에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심폐소생술을 배워뒀던 것도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무언가가 이 모든 걸 계획한 걸까요? 20년 전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익명의 후원자가 나타났죠. 그리고 20년 후 그 아이가 후원자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다시 한번 노트를 펼쳤습니다. 모든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읽어보기 시작했어요. 20년 전의 사고, 피해자, 목격자들,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 퍼즐 조각이 하나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더 많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뉴스가 터졌습니다. 지역 방송부터 시작해서 인터넷 언론까지 전부 같은 제목을 달고 있었어요. 심폐소생술로 재벌 회장 살린 가난한 여대생. 경비실 TV를 켜니 바로 그 뉴스가 나오고 있더군요. 화면에는 하늘 씨의 얼굴이 크게 비쳤습니다. 인터뷰하는 모습이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누구라도 그 상황이었으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하늘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익숙하지 않은 게 보였어요. 그리고 화면 속 하늘 씨의 옷은 여전히 낡아 보였고 머리는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였죠. 정하늘 씨는 부모님을 모두 여의고 혼자 생활하며 여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타인의 목숨을 구한 용기 있는 행동은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리포터의 멘트가 이어졌어요. 저는 TV를 바라보며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좋은 일을 한 건 맞지만 왜인지 불안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오전 내내 아파트로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언론사 기자들, 방송국 PD들, 심지어 일반 시민들까지 모두 하늘 씨를 찾거나 아니면 그날 상황에 대해 물어보려는 전화였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개인정보를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정중하게 거절했지만 전화는 계속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점심때쯤 아파트 주민 몇 분이 경비실로 찾아오셨어요. 경비 아저씨, 그 학생분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우리 아파트에 이런 영웅이 있었다니. 맞아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자기밖에 모른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훌륭하네요. 주민들은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커피와 음료수를 가져다 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저는 그냥 고개만 끄덕이며 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런 관심이 얼마나 가지 않을 거라는 걸요. 세상은 원래 그런 곳이니까요. 오후가 되자 펜트하우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이 경비실로 내려온다는 거였어요. 저는 긴장하며 그를 기다렸죠. 곧 고급 양복을 입은 장민석 부회장이 경비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인데 얼굴에는 피곤함과 불안함이 동시에 묻어 있었어요. 경비원 분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상황에 대해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부회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저는 어제 있었던 일을 간단히 설명했어요. 회장님이 쓰러지신 것, 하늘 씨가 심폐소생술을 한 것, 구급차가 도착한 것까지. 그 학생, 정하늘이라고 했죠? 네. 이 아파트 주민인가요? 아닙니다. 근처에 사는 학생인 것 같습니다. 근처에 산다고요? 그럼 왜 그 시간에 우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있었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고 합니다. 이 아파트 앞 편의점에서 일하거든요. 편의점? 그렇군요. 부회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물었습니다. 그 학생, 평소에도 자주 봤나요? 네, 거의 매일 봅니다. 학교 갈 때 이 앞을 지나가거든요. 매일이요? 혹시 회장님과 마주친 적은 없나요? 제가 아는 한은 없습니다. 그럼 왜 하필 어제 그 시간에 거기 있었을까요? 부회장의 말투가 점점 의심스러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알바가 끝나는 시간이 그때거든요. 우연이었을 겁니다. 우연. 그렇겠죠. 부회장은 믿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경비실 안을 둘러보더니 제 책상 위의 노트들을 보았어요. 그 노트들은 뭡니까? 근무 일지입니다. 출입 기록 같은 걸 적어두는 거예요. 그 학생에 대한 기록도 있나요? 있을 겁니다. 주민들 출입 기록은 다 적으니까요. 부회장은 뭔가 더 물어보고 싶은 듯 했지만 그냥 명함을 건네고는 돌아갔습니다. 혹시 그 학생과 관련해서 특이한 점이 있으면 바로 연락 주세요. 저는 그 명함을 바라보며 불안한 예감을 지울 수 없었어요. 왜 그런 질문을 했을까요? 왜 하늘 씨가 매일 이곳을 지나간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한 걸까요? 뭔가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하늘 씨가 아파트 앞을 지나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경비실에서 나가 그를 불러 세웠어요. 하늘 씨, 잠깐만. 네. 아,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요즘 언론에서 많이 연락 오지? 네. 솔직히 좀 부담스러워요. 제가 한 건 별거 아닌데 사람들이 너무 과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요. 하늘 씨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혹시 이상한 전화나 연락 받은 거 없어? 특히 회장님 가족이나 회사 쪽에서. 아니요, 아직은요. 왜요? 무슨 문제 있어요? 그냥 조심하라는 얘기야. 세상에는 나쁜 사람들도 많거든. 특히 돈이 많이 얽힌 문제는 더 그래. 네, 알겠어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늘 씨는 환하게 웃으며 인사하고는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이 순진한 아이가 곧 어떤 일에 휘말리게 될지 모르면서 말이죠. 며칠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칭찬 일색이던 여론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기사의 댓글부터 달라지더군요. 근데 왜 하필 그 시간에 거기 있었대? 재벌 회장 사는 아파트에 매일 지나다닌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요즘 젊은 애들 다 계산적이야. 뭔가 노린 거 아냐? 이런 악의적인 댓글들이 하나둘씩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 자극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체불명의 여대생, 재벌 회장과의 이상한 인연.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 우연일까, 의도일까?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하늘 씨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몰아가는 거죠. 선한 행동을 했는데 오히려 의심받고 있잖아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하늘 씨가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어요. 아저씨,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학교에서 사람들이 저를 이상하게 봐요. 교수님도 저한테 잠시 조용히 지내라고 하시고. 하늘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붉어진 걸 보니 운 것 같았어요. 그리고 SNS에 악플이 너무 많이 달려서 계정을 닫았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저씨? 그냥 사람 살리려고 했던 건데. 잘못한 거 없어. 넌 정말 잘했어. 그런데 왜 사람들은 저를 의심하는 거죠?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는데. 세상이 원래 그래. 좋은 일을 해도 뒤가 궁금한 거지. 특히 재벌이 얽혀 있으면 더 그래. 제 대답에 하늘 씨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커피 한 잔을 건네며 말했어요. 힘들겠지만 조금만 참아. 시간이 지나면 다들 잊을 거야. 정말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건망증이 심하거든. 일주일만 지나면 또 다른 뉴스에 정신이 팔릴 거야. 하늘 씨는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슬픔이 묻어 있었어요. 그날 밤 저는 야간 순찰을 돌다가 지하 주차장에서 혼자 서 있는 하늘 씨를 다시 발견했습니다. 알바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인 것 같았는데 그냥 서서 멍하니 벽을 바라보고 있더군요. 하늘 씨, 제가 부르자 하늘 씨가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아, 아저씨. 깜짝이야. 왜 여기 서 있어? 추운데. 그냥 생각 좀 하고 있었어요. 하늘 씨의 목소리가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자판기 커피를 뽑아와 그녀 곁에 두고 한참이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문득 저는 제 과거를 조금씩 털어놓기 시작했어요. 나도 옛날에 사람 죽었다고 욕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어. 하늘 씨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20년 전 나는 버스 기사였어. 25년 동안 같은 노선을 운행했지. 그런데 어느 날 내 버스 바로 옆에서 사고가 났어. 한 남자가 차에 치여서 죽었지. 아저씨,
나는 직접 사고를 낸 건 아니었어. 그냥 옆에 있었을 뿐이지. 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더라고. 왜 미리 막지 못했냐? 왜 조심하지 않았냐? 온갖 비난을 다 들었어.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20년 전 그날의 기억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날 한 아이가 있었어. 아버지를 잃은 아이. 나는 그 아이를 안아 올렸지. 작고 떨리는 몸이었어. 그 아이는 내 품에서 계속 울었어. 나는 그때 생각했지.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조금만 더 빨리 반응했더라면, 이 아이가 아버지를 잃지 않았을 텐데. 하늘 씨가 눈물을 글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나는 버스 기사를 그만뒀어. 더 이상 운전대를 잡을 수가 없었거든. 그리고 여기 경비실로 왔지.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과거는 쉽게 지워지지 않더라고. 저는 하늘 씨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어느 날 이 아파트에서 한 학생을 보게 됐어. 매일 아침 7시 10분에 나타나서 밝게 인사하고 교통카드를 찍고 버스를 타는 학생. 하늘 씨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학생을 보면서 생각했어. 아, 그날 그 아이가 이렇게 잘 자랐구나.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게 됐구나. 그게 나한테는 큰 위로였어. 아저씨, 설마 그 아이가.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너야 하늘씨. 20년 전 내가 안아 올렸던 그 아이. 하늘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눈가가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너는 힘들어도 견뎌야 해. 넌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 그리고 나는 이번에는 꼭 너를 지켜줄 거야. 20년 전에 못 지켜줬던 것처럼 만들지 않을 거야. 하늘 씨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저는 그냥 옆에 서서 기다렸어요. 때로는 말보다 침묵이 더 큰 위로가 되니까요. 한참 후 하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아저씨, 그럼 저를 도와주신 그분도 혹시. 아마 그럴 거야. 그날 현장에 있던 사람 중에 양복 입은 중년 남자가 있었거든. 창백한 얼굴로 서 있던 사람. 회장님. 그래. 아마 장도연 회장님일 거야. 그분이 너한테 20년 동안 교통카드랑 장학금을 보내주신 것 같아. 하늘 씨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가 회장님을 살린 건 운명이었던 거지. 20년 전에 회장님이 너를 도와줬고 20년 후에 내가 회장님을 구한 거야. 우리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주차장의 형광등이 희미하게 우리를 비추고 있었어요. 하늘 씨, 내 교통카드 좀 볼 수 있을까? 네. 이거요? 하늘 씨가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습니다. 저는 카드 뒷면을 자세히 봤어요. 16자리 숫자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번호 좀 적어둬도 될까? 네, 그러세요. 저는 제 수첩에 그 번호를 적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번호가 앞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며칠 후 저는 하늘 씨에게 어린 시절 서류를 찾아보라고 권유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엄마가 남겨두신 서류나 편지 같은 게 있으면 찾아봐. 하늘 씨는 이틀 후 경비실로 찾아왔습니다.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아저씨, 찾았어요. 엄마가 남겨두신 서류들이요. 봉투 안에는 여러 가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장학금 지급 내역서, 병원 진료 기록, 그리고 오래된 교통카드 신청서. 신청서를 보는 순간 저는 모든 것을 확신했습니다. 특별지원 카드 충전주기 매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발급기관에는 도연복지재단이라는 이름이 희미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도연복지재단. 이거 장도연 회장님이 만드신 재단이야. 정말요? 그래. 이제 확실해졌어.
회장님이 너를 20년 동안 도와주신 거야. 하늘 씨는 서류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그냥 누군가가 도와주시는 줄만 알았지. 그게 회장님이실 줄은. 회장님도 용기가 없으셨던 거야. 직접 만나서 말씀하시기가. 그래서 이렇게 익명으로 도와주신 거지. 저는 서류들을 모아서 복사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며칠 후 병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장도연 회장님이 의식을 되찾으셨고 면회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회장님이 당시 현장에 있던 사람들을 만나고 싶어 하신다고 했죠. 저와 하늘 씨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하늘 씨는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아저씨, 제가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까요? 그냥 편하게 있어. 회장님이 고맙다고 하실 거야. 근데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많이 돌잖아요. 혹시 회장님도 저를 이상하게 보시면 어떡하죠? 그럴 리 없어. 회장님은 진실을 아실 거야. 저는 하늘 씨를 안심시켰지만 사실 저도 불안했습니다. 회장님이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실까요? 병실 문을 열자 침대에 누워 계신 장도연 회장님이 보였습니다. 얼굴은 많이 회복되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약해 보이셨어요. 오셨군요. 회장님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습니다. 저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죠. 회장님, 괜찮으세요? 제가 물었더니 회장님은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하늘 씨를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나를 살려준 학생이군요. 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당연한 일이라. 회장님은 잠시 하늘 씨를 바라보셨어요. 그 눈빛에는 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리워하는 듯한, 미안해하는 듯한 복잡한 감정이었죠. 이름이 정하늘이라고 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정씨, 하늘. 회장님이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으시더니 천천히 숨을 내쉬셨어요. 혹시 부모님은? 갑자기 회장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늘 씨는 잠시 당황하더니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몇 년 전에 병으로. 교통사고. 회장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언제 그런 일이?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예요. 20년쯤 전이요. 도연건설 빌딩 개장식 날이었다고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20년 전. 도연건설. 회장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병실에는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회장님이 무엇을 깨달으셨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회장님을 살려준 그 학생이 20년 전 자신이 지켜주지 못했던 그 아이라는 것을요. 한참 후 회장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당신 손이 참 따뜻하더군요. 네. 내가 쓰러져 있을 때 당신 손을 느꼈어요. 가슴을 누르는 그 손이 이상하게도 익숙하더군요. 하늘 씨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습니다. 20년 전에도 이런 비슷한 느낌을 받은 적이 있었어요. 비 내리던 날이었죠.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은 아이가 울고 있었어요. 하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도 긴장했죠. 저는 그 옆에 서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로요. 그저 서 있기만 했죠. 회장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 아이 곁에 다가가서 위로라도 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저는 비겁했어요. 그냥 돌아서서 도망쳤죠. 회장님, 그 이후로 평생을 그 아이 생각을 하며 살았어요. 내가 조금만 더 조심했더라면
개장식 날 교통 정리를 제대로 했더라면 그 아버지가 죽지 않았을 텐데. 회장님, 그건 회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에요. 내 잘못이 맞아요. 내 욕심 때문에 공사를 서둘렀고 개장식을 급하게 진행했죠. 안전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한 사람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늘 씨는 회장님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눈가가 점점 붉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가족을 돕기로 했어요. 직접 얼굴을 보일 용기는 없었지만 최소한 경제적으로라도 도와주고 싶었죠. 혹시 제 교통카드도? 하늘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래요. 내가 보낸 거예요. 익명으로요. 회장님이 조용히 인정하셨습니다. 하늘 씨의 눈이 커졌어요. 그럼 장학금도요? 엄마가 병원 다니실 때 치료비도요? 그것도 내가 보낸 거예요. 전부 다요. 어떻게? 하늘 씨의 목소리가 막혔습니다. 눈가가 붉어지기 시작했어요. 20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자라는지 지켜봤어요. 물론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보고를 받았죠. 학교 성적, 생활 상황, 건강 상태까지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당신이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도, 엄마를 잘 모시는 것도, 어려운 환경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것도 전부 다 알고 있었어요. 왜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 저희 앞에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당신 앞에 서서 내가 당신 아버지를 죽게 만든 사람이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죠. 차라리 멀리서 돕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회장님의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78살 노인의 눈물이었어요. 미안하오. 정말 미안하오.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너무 늦었지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소. 하늘 씨는 그 자리에 서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후원자의 정체, 그리고 아버지의 죽음과 연결된 진실,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진 거예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만들어낸 인연, 죄책감과 감사함이 교차하는 이 순간이 얼마나 무거운 의미를 담고 있는지 알 수 있었죠. 한참 후 하늘 씨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뭐라고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건 사고였어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그리고 회장님은 20년 동안 저를 도와주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해요. 회장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학교도 못 다녔을 거예요. 엄마 병원비도 못 냈을 거고요. 회장님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하늘 씨의 말에 회장님은 더욱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이렇게 용서해 주다니. 용서할 게 없어요. 저는 그냥 회장님께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까지 거기 있으면 방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복도 벤치에 앉아서 멍하니 창밖을 바라봤어요. 2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비 내리던 날 사고 현장에서 울던 아이. 그 아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평생 죄책감을 안겨준 사람의 목숨을 구했죠. 이게 운명이 아니면 뭘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병실 문이 열리고 하늘 씨가 나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붉었지만 표정은 한결 밝아져 있었어요. 아저씨, 기다리셨어요? 응, 괜찮아? 네. 많이 울었더니 후련해요. 그리고 이상하게 마음이 가벼워졌어요. 하늘 씨는 제 옆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20년 동안 궁금했던 게
이렇게 한순간에 풀릴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회장님을 만나보니 정말 좋은 분이시더라고요. 그냥 많이 외로우신 것 같았어요. 그러셨겠지. 평생을 죄책감을 안고 사셨으니까. 회장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을 만난 게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그리고 저한테 뭔가 남기고 싶다고.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뭘 남기신다고? 자세히는 안 말씀하셨어요. 그냥 조금 기다리라고만 하셨어요. 저는 불안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회장님이 하늘 씨에게 뭔가를 남기신다면 그건 분명 상속과 관련된 일일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늘 씨 앞으로 정말 조심해야 해. 왜요? 회장님이 너한테 뭔가를 남기신다는 게 알려지면 너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거야. 특히 회장님 조카분. 하늘 씨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요. 나는 알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안 믿을 거야. 그러니까 더 조심해야 해.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늘 씨를 지킬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진실을 모두에게 알릴 수 있을까? 저는 결심했습니다. 20년간 모아온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두자고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회장님이 퇴원하신 다음 날부터 상황이 급격히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에 새로운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재벌 회장 노리고 접근한 모녀, 20년의 사기극, 보험금과 후원금 노린 계획적 접근 정황 포착, 익명 후원자의 정체는 재벌 회장, 그러나 의혹은 남아. 이런 자극적인 제목들이 인터넷을 뒤덮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더 악의적이었어요. 하늘 씨의 어머니가 보험금과 후원금을 노리고 사고 당시 거짓 진술을 했다는 식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사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누가 이런 걸 퍼뜨리는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이었죠. 하늘 씨는 학교에서조차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지도교수까지 잠시 조용히 지내는 게 좋겠다고 말했어요. 장학금도 재검토 대상이 됐고 알바하던 편의점에서도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하늘 씨가 지쳐 보이는 얼굴로 경비실을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어떻게 해야 해요? 학교도 못 다니겠고 알바도 자르라는 눈치고 제가 정말 잘못한 건가요? 잘못한 거 없어. 넌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 그런데 왜 모두가 저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 거죠? 저는 정말 회장님한테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데. 하늘 씨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늘 씨, 잘 들어.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기억해.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여론 싸움이 아니야. 이건 돈 싸움이야. 회장님의 재산을 둘러싼 싸움이지. 그리고 그 싸움에서 너는 가장 약한 골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증거가 필요해. 내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증거, 회장님이 20년 동안 너를 도와주셨다는 증거, 그리고 지금 누군가가 너를 공격하고 있다는 증거. 저는 경비실 서랍을 열고 노트들을 꺼냈습니다. 나는 20년 동안 이 모든 걸 기록해왔어. 사고 당시의 상황, 회장님의 움직임, 내가 자란 과정, 최근의 언론 조작까지 전부 다 여기 있어. 하늘 씨는 놀란 표정으로 노트들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증거야. 진실을 밝힐 증거. 그리고 나는 이제 이걸 사용할 거야. 저는 분노를 느끼면서도 차분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정리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진실을 밝힐 준비를 했어요. 먼저 버스 회사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옛 동료들을 만나서 20년 전 사고에 대한 증언을 부탁했어요. 다행히 몇 분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기찬아, 우리도 그날 일을 잊지 못하고 있어. 내가 얼마나 힘들어했는지도 다 알고 있고,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된다면 언제든 증언하지. 그리고 버스 회사에 보관된 20년 전 블랙박스 백업 영상도 찾아냈습니다.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다음으로 사고 당시 신문 기사를 도서관에 가서 찾아냈습니다. 마이크로필름으로 보관된 옛 신문들을 하나하나 뒤져서 관련 기사를 전부 복사했어요. 거기에는 피해자의 이름, 사고 경위, 그리고 현장에 있었던 도연건설 장도연 회장의 이름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습니다. 교통카드 발급 기록도 추적했습니다. 하늘 씨가 가지고 있던 신청서에 적힌 도연복지재단에 연락해서 20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원 내역을 요청했어요.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거절당했지만 하늘 씨의 동의서를 받아서 다시 요청하니 내역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놀라운 사실이 적혀 있었습니다. 매달 정확히 50만 원씩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입금된 기록. 총 1억 2천만 원. 그리고 별도로 장학금, 병원비, 각종 지원금까지 합치면 총 3억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저는 확신을 갖고 이 자료들을 들고 오유리 법무팀장을 찾아갔습니다. 법무팀장은 회사 근처 카페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표정이 좀 무거워 보였어요. 팀장님, 이것 좀 보세요. 저는 제가 모아온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20년 전 사고 기록, 블랙박스 영상, 신문 기사, 교통카드 발급 내역, 장학금 지원 기록, 모든 증거를 보여드렸어요. 이게 진실입니다. 정하늘 씨는 사기꾼이 아니에요. 회장님이 20년 동안 속죄의 마음으로 도와오신 거예요. 오유리 팀장은 자료들을 자세히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알고 있어요. 네. 회장님께서 유언장을 수정하실 때 교통카드 번호를 적으셨거든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처음에는 몰랐는데 이제 알겠네요. 회장님의 마지막 속죄였던 거죠. 그럼 왜 도와주시지 않으세요? 왜 진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부회장님이 저한테 다른 제안을 하셨어요. 팀장은 망설이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유언장 내용을 바꾸라고요. 교통카드 번호가 적힌 조항을 빼고 전부 부회장님에게 돌아가게 하라고요. 그러면 제 은퇴 후 자리도 보장해 주시겠다고.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건데요? 모르겠어요. 저도 살아야 하잖아요. 50이 넘은 여자가 직장 잃으면 어디 가서 일하겠어요? 은퇴 후 제 인생도 생각해야 하고. 팀장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저는 실망했지만 그분을 탓할 수는 없었어요. 누구나 자기 인생이 소중하니까요. 팀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 잘못된 편을 들면 나중에 후회하실 겁니다. 진실은 언젠가 밝혀지거든요. 그때 가서 팀장님도 공범으로 몰리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지만, 그리고 팀장님,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밤에 잠이 오시겠어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똑바로 볼 수 있으시겠어요? 제 말에 팀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있었어요. 저는 자료들을 다시 가방에 넣으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결정하시면 연락 주세요. 저는 진실을 밝힐 겁니다. 팀장님이 도와주시든 안 도와주시든요. 그리고 며칠 후 장도연 회장님의 상태가 다시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악화된 거예요.
의사들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유 원장을 공개해야 할 시점이 예상보다 빨리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야간 순찰을 돌다가 펜트하우스 층 복도에서 이상한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장민석 부회장과 오유리 팀장이 나누는 대화였어요. 저는 복도 모퉁이에 숨어서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팀장 결정하셨소? 교통카드 번호가 적힌 조항은 빼고 나에게 전부 돌아오게 하는 버전으로요. 부회장님, 그건 회장님의 진심을 왜곡하는 거잖아요. 진심? 회장님이 정신이 온전하셨겠소? 심장병 약 때문에 헛것을 보셨던 거요. 저 여자애가 뭐라고 회장님 재산을 가져가요? 20년 전 사고도 정확한 인과관계가 밝혀진 게 아니잖소. 하지만 증거가 있어요. 장학금 지원 기록도 있고 회장님께서 직접 작성하신 유언장도. 그런 거 다 없앨 수 있소. 그리고 팀장, 당신도 생각해봐요. 당신이 나를 도와주면 5억을 드리겠소. 5억. 평생 편하게 사실 수 있는 돈이요. 5억. 팀장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안 도와줘도 나는 다른 방법을 찾을 거요. 그럼 당신은 돈도 못 받고 직장도 잃고 아무것도 남는 게 없소. 똑똑하게 생각하시오. 알겠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일까지 결정해 주시오. 시간이 없소. 두 사람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복도에서 나와 경비실로 돌아왔어요. 모든 조작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경비실로 돌아와 수십 년간 모아둔 기록과 자료를 한데 모아 작은 여행 가방에 정리했습니다. 낡은 경비복 대신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셔츠와 재킷을 꺼내어 입었어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증인을 나서나 싶겠지. 혼잣말을 했지만 제 눈빛은 젊었을 때보다 훨씬 단단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이번만은 꼭 진실을 밝히겠다고. 저는 하늘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늘 씨, 나야. 네, 아저씨. 무슨 일이세요?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회장님 유언장 공개 자리에 같이 가야 해. 네. 하지만 저는 초대받지도 않았는데요. 상관없어. 나랑 같이 가면 돼. 내가 모든 걸 준비했어. 진실을 밝힐 시간이 왔어. 아저씨,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세한 건 내일 말해줄게. 지금은 그냥 믿어. 내가 너를 지켜줄 거야. 하늘 씨는 두려워하면서도 제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확신에 이끌려 알겠습니다라고 답했습니다. 그날 밤 장도연 회장님은 병실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셨습니다. 하지만 책상 위에는 작은 녹음기가 놓여 있었어요. 간호사가 그걸 발견하고 봉투와 함께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봉투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경비원 한기찬에게 유언장 공개 시 반드시 재생할 것. 이것이 내 마지막 부탁이요. 저는 녹음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님의 마지막 진심이 거기 담겨 있었거든요. 20년 전 사고에 대한 고백, 하늘 씨에 대한 속죄,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예상까지. 회장님은 모든 걸 알고 계셨습니다. 민석이 유언장을 조작하려 할 것도, 하늘 씨가 공격받을 것도,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 두신 거였어요. 장례식이 끝난 후 도연홀딩스 회의실에는 가족들과 핵심 임원들이 모두 모여 있었습니다. 긴장과 탐욕, 불안이 뒤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어요. 회의실 뒤편에 저는 양복을 어색하게 차려입고 서 있었습니다. 옆에는 초조한 얼굴의 정하늘 씨가 있었고요. 여행 가방 하나가 제 발밑에 놓여 있었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은 저희를 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경비원, 여기 왜 왔소?
그리고 그 학생은 회장님의 부탁으로 왔습니다. 무슨 부탁? 곧 아실 겁니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오유리 법무팀장이 준비해온 서류철을 열고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고 장도연 회장님의 유언장을 낭독하겠습니다. 유언장 초반은 예상대로였습니다. 일부 지분은 사회환원, 일부는 조카 민석과 다른 친척들에게 분배하는 내용이었어요. 장민석 부회장은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중반부에서 오유리 팀장이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은 숨을 쉬더니 원래 준비했던 서류를 옆으로 치우고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읽을 것은 이것입니다. 그녀가 꺼낸 것은 회장님이 직접 작성한 원본 유언장이었습니다. 또한 아래에 명시된 교통카드 번호의 소유자에게 나의 개인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상속한다. 교통카드 번호는 6031-2345678912345678이며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 내용은 최종본이 아닙니다. 팀장, 당신 뭐 하는 거요? 우리 약속은? 죄송합니다, 부회장님. 하지만 저는 제 양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게 있더라고요. 이때 저는 앞으로 나가 떨리는 손으로 작은 녹음기를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회의실에 회장님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내 이름은 장도연이요.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을 떠났겠지. 하지만 꼭 전해야 할 말이 있어. 20년 전 내 빌딩 개장식 날 한 남자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소. 내 욕심 때문에 공사를 서둘렀고 안전은 뒷전이었소. 그 결과 한 아이가 아버지를 잃었소. 그 아이의 이름은 정하늘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나는 비겁했소. 그 아이 앞에 설 용기가 없었소. 대신 20년 동안 익명으로 교통카드와 장학금을 보냈소. 총 3억 원이 넘는 돈이었지만 그것으로 내 죄책감이 씻어지지는 않았소.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묘하오. 그 아이가 자라서 나를 살려주었소. 심폐소생술로 말이오. 하늘 씨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하늘 양, 당신이 이 녹음을 듣고 있다면 꼭 알아주오. 이것은 보답이 아니오. 이것은 내가 20년 동안 못다한 속죄여. 당신 아버지에게, 당신 어머니에게, 그리고 당신에게 미안하오. 이 재산으로 무엇을 할지는 당신이 결정하시오. 다만 내 바람이 있다면 이것이 또 다른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소.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여행 가방을 열고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저는 한기찬입니다. 20년 전 그날 현장에 있었던 버스 기사였습니다. 그리고 정하늘 양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바로 그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저는 블랙박스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비록 화질은 좋지 않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이 명확하게 담겨 있었어요. 도영건설 개장식 현수막, 혼란스러운 교통정리, 그리고 사고 순간. 그 다음 신문 기사를 보여주었습니다. 20년 전 기사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함께 현장에 있던 장도연 회장, 충격에 빠져라는 문구가 명확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카드 발급 기록과 장학금 지원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20년 동안 한 번도 빠짐없이 지원된 기록들. 회장님은 20년 동안 속죄하며 사셨습니다. 정하늘 양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오히려 회장님의 목숨을 구한 은인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서 누군가가 진실을 왜곡하려 하고 있습니다. 저는 장민석 부회장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부회장님, 당신이 법무팀장에게 유언장을 조작하라고
요구한 것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에 악의적인 기사를 퍼뜨린 것도요. 장민석 부회장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이건 조작된 증거요. 저 경비원이 저 여자애와 짜고 만든 거라고. 그러자 오유리 팀장이 나섰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확인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진짜입니다. 그리고 부회장님, 당신이 저한테 유 원장을 조작하라고 했던 것도 제가 다 녹음했습니다. 팀장이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복도에서 나눈 대화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민석 부회장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유리 팀장은 회장이 남긴 부속 문서를 읽었습니다. 교통카드 번호 6031-2345678912345678의 주인이 정한을 양임을 확인하는 즉시 상속은 효력을 발휘한다. 상속 재산은 개인 재산 350억 원 중 200억 원으로 한다. 200억 원.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하늘 씨는 그 금액에 놀라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진실이 마침내 세상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모든 진실이 드러난 후 회의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장민석 부회장은 조작과 은폐 시도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게 됐고 결국 그룹에서 축출됐습니다. 검찰 수사도 시작됐어요. 오유리 팀장은 마지막 순간 양심을 선택한 것에 안도했습니다. 민석에게 받기로 했던 돈은 거절했고 대신 회사에서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어요. 나중에 하늘 씨가 설립한 재단의 고문 변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하늘 씨는 하루아침에 200억 원의 상속자가 됐습니다. 언론은 또다시 태도를 바꿨어요. 어제까지 사기꾼이라고 욕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감동적인 스토리라며 칭찬했습니다. 20년 만에 운명적 재회, 교통카드 한 장이 만든 기적. 재벌 회장의 20년 속죄, 그리고 용서. 사기꾼에서 영웅으로 정하늘의 반전 스토리. 하지만 하늘 씨는 그 눈길이 부담스럽기만 했어요. 저는 하늘 씨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경 쓰지 마. 세상 사람들은 원래 그래.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야. 며칠 후 하늘 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저씨, 저 결정했어요. 뭘? 상속받은 재산의 대부분을 재단 설립에 쓰기로요. 교통사고 피해자들과 실종 가족들, 그리고 이유 없이 상처받은 사람들을 돕는 재단이요. 저는 하늘 씨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좋은 결정이야. 회장님도 기뻐하실 거야. 아저씨도 함께 해주실 거죠? 상임이사로요. 나 72살 경비원이? 아니에요. 아저씨는 20년 동안 진실을 지켜온 증인이에요. 그리고 저한테는 가족 같은 분이고요. 제발 함께 해주세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래. 함께 하자. 우리 둘이서 좋은 일 많이 하자. 일주일 후 하늘 씨는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상속받은 200억 원 중 180억 원을 장도현 정한을 재단 설립에 사용하겠습니다. 이 재단은 교통사고 피해자, 실종 가족, 그리고 이유 없이 상처받은 이들의 삶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본인은 얼마만 가지시는 건가요? 20억 원입니다. 그 돈으로 학교를 마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계획입니다. 왜 그런 결정을 하셨나요? 200억을 다 가질 수도 있었잖아요. 하늘 씨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이 20년 동안 저를 도와주신 건 제게 부자가 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다른 누군가를 도와주라고 하신 거예요. 그 마음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20년 동안 교육받을 수 있었고, 엄마와 함께 있을 수 있었고,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으니까요. 기자회견이 끝난 후 여론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늘 씨를 비난하던 사람들은 조용해졌고 대신 응원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재단 설립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재단의 첫 상임이사가 됐어요. 72살 경비원에서 재단 이사가 된 겁니다. 오유리 전 법무팀장이 고문 변호사로, 그리고 몇몇 전문가들이 이사진으로 합류했습니다. 재단의 로고는 작은 교통카드 그림이었습니다. 그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한 번의 온기가 평생의 희망이 됩니다. 재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지원, 실종 아동 찾기 프로젝트, 한부모 가정 장학금, 노인 일자리 창출. 회장님이 하늘 씨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비실 대신 재단 사무실에서 일하게 됐지만 하는 일은 비슷했어요. 여전히 사람들을 관찰하고 기록합니다. 다만 이제는 문제를 찾는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내고 연결해주는 일이죠. 제 책상 위에는 여전히 노트가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내용이 적혀 있어요. 김철수 씨 55세, 교통사고로 다리 절단, 직업 재활 지원 필요. 이영애 씨 42세, 남편 실종 3년째, 두 자녀 양육 중, 경제적 지원 필요. 박민준 군 14세, 부모 모두 사망, 조부모와 생활 중, 학비 지원 필요. 매일 이런 사례들이 들어오고 저는 하나하나 검토해서 지원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도와줘요. 회장님이 하늘 씨를 도와주셨던 것처럼요. 아파트 주민들은 더 이상 하늘 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 동네에서 이런 사람이 나왔다며 자랑스러워했어요. 경비실에는 새로운 경비원이 왔고 그분도 저처럼 사람들을 잘 챙겨주시더군요. 하늘 씨는 여전히 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제는 장학금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주말에는 재단 일을 돕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들을 직접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필요한 도움을 제공해요.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재단 사무실에서 일을 마치고 저와 하늘 씨는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예전처럼 나란히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저씨, 저 이제 알았어요. 뭘? 왜 회장님이 저한테 교통카드를 보내주셨는지요. 그리고 왜 아저씨가 저를 지켜봐 주셨는지요. 하늘 씨가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단순히 미안해서가 아니라 제가 계속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셨던 거죠. 버스를 타고 어디든 갈 수 있게요. 그리고 제가 받은 도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길 바라셨던 거고요. 그래. 넌 이제 그걸 실천하고 있어. 회장님이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아저씨도요. 아저씨가 없었다면 전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예요. 20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계속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저는 하늘 씨의 말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웃기만 했어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하늘 씨는 가방에서 교통카드를 꺼냈어요. 그 낡은 교통카드, 20년 동안 하늘 씨와 함께한 그 카드. 아저씨, 이 카드요. 이제 충전이 안 돼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직접 충전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 이제 내가 스스로 살아갈 수 있지. 아니에요.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의 카드를 충전해 줄 차례예요. 회장님이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요. 하늘 씨는 교통카드를 단말기에 댔습니다. 삑, 익숙한 소리가 울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삑, 한 번 찍고 지나가는 작은 소리. 그러나 그 소리가 어떤 이에게는 20년의 죄책감을 씻고 또 다른 이에게는
인생을 되돌려주는 시작이 되기도 한다는 거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20년 만에 저는 마침내 그날의 무게를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재단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새로운 지원 신청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고속도로 사고로 남편을 잃은 사람입니다. 아들이 둘 있는데 생활이 너무 힘들어서 연락드립니다.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월요일에 재단으로 오시겠어요? 자세히 이야기를 들어보고 어떻게 도와드릴 수 있을지 의논하죠. 정말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을 저녁 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어요. 재단 사무실 벽에는 장도연 회장님과 하늘 씨의 사진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그 사진 밑에는 작은 명판이 있어요. 장도연 회장 1947-2025- 한 번의 실수를 평생의 속죄로 바꾼 사람. 정한을 2004- 용서와 희망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그 옆에는 제 사진도 작게 걸려 있습니다. 한기찬 1953- 20년을 기억한 증인. 저는 가끔 그 사진들을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교통카드가 될 수 있다고요. 작은 도움이, 작은 관심이, 작은 선의가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요. 1년 후 재단은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교통사고 피해자 가족 280가구, 실종 아동 찾기에 성공한 경우 12건, 한부모 가정, 장학금 수혜자 450명, 노인 일자리 창출 320명. 숫자로만 보면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숫자 하나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이에요. 한 가정의 희망이고요. 하늘 씨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복지학 석사 과정에 진학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더 잘 돕기 위해서래요. 저는 여전히 재단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제 73이 됐지만 아직 할 일이 많아요. 어느 겨울 저녁 저는 재단 사무실 창문 너머로 눈 내리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오가고 버스가 정류장에 서고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삑, 삑, 삑. 작은 소리들이 모여서 거대한 울림이 됩니다. 한 사람의 선의가 모여서 세상을 바꿉니다. 교통카드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처럼요. 저는 책상 위에 노트를 펼쳤습니다. 새로운 페이지에 오늘 날짜를 적고 오늘 도운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20년 전 저는 한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어른이 되어 다른 사람들을 안아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또 다른 누군가를 안아줄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교통카드 한 장이 만들어낸 기적입니다. 한 번의 선의가 끝없이 이어지는 선순환. 피보다 진한 인연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세상. 저는 노트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삑, 어디선가 교통카드를 찍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작은 소리지만 그 안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담겨 있어요. 누군가의 출발이, 누군가의 희망이, 누군가의 새로운 시작이 되는 소리. 그리고 그 소리는 오늘도, 내일도 계속해서 울려 퍼질 것입니다.